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투자! 이걸 하셔야 되는데. 오늘 네. 항상 어렵네요. 네, 이거, 뭐 처음 인트로를 하실 때는 늘 이렇게 그러게 말이에요. 아주 짧은 말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매번 할 때마다 힘드네요. 인사를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포스의 홍준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뭐 인사도 까먹고. 그렇죠. 네, 긴장하셔서. 마이크레드 체인에 네. 양재봉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예, 양재봉 대표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사회자를 우습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예, 대표님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이크레딧 체인의 양재봉입니다. 저희는 개인의 신용 정보를 블록체인에 올려서 개인의 정보의 통제권과 소유권을 부여하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 정보를 자산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서비스 제목에서 딱 느껴졌죠. 체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게 뭔가 블록체인과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딱 말씀 주시는 게 짧게 요약해서 블록체인에 관련된 신용, 개인 신용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네. 자, 블록체인에 신용 정보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 신용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최근에 그 전 세계적으로 오늘 뭐 델릭테른도 와서 뭐 유럽에 제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디코노미에 가서 직접. 네. 그 유럽의 기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강화된 보호 정책이 블록체인에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보통 블록체인 하면 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사실은 그 트랜잭션 데이터만 공개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데이터는 이제 부테님 말한 것처럼 해시값으로 저장하고 원본 파일은 다른 이너 뭐 DB나 분산 장부에 저장이 돼서 그 값만 유지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좀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저장된 값은 개인의 공개키로 암호화가 돼요. 그렇게 되면 개인의 통제권, 개인들이 사용할 수, 개인만 그걸 열어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죠. 개인에게 소유권이, 통제권이 돌아가는 형태의 구조이고요. 그거에 궁금했던 포인트인데 딱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저도 백서를 좀 간단히 읽어보고, 뭐 저도 아주 뭐 자세히는 보기가 힘들어서 보고, 이전에 뭐 이렇게 발표하셨거나 하는 동영상을 봤더니 지금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개인의 신용 정보를 블록체인에 올린다라는 말을 들으면 지금 저희가 오해한 것처럼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뉘앙스가 아니라는 말씀은 주셨으니까 이제 이해는 좀 됐고요. 그다음 거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암호화된 거를 가져갈 수 있는 키를 개인이 갖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암호 패스워드를 개인들이 보관하고 있으니 개인에 대한 정보가 블록체인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뭐 보안의 이슈를 해결한 부분이 있으면 안전한 형태로 개인의 정보를 개인이 가져가는 거니까 훨씬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이제 취지는 매우 명확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취지가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지금 대부분 우리가 어떤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무슨 뭐 포인트 서비스가 됐든 무슨 적립 카드 같은 이런 거 할 때마다 다 전부 다 사실 개인정보 동의를 이미 내어주고 그 정보를 저희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회사들이 혹은 뭐 포인트를 주는 회사가 아니면 중간에 관리해 주는 곳들이 막 이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동의받은 데이터는 그 회사의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고, 회사는 자신의 데이터 베이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개인정보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또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3자 정보 동의라는 걸 카드를 내밀면서 허가를 받으면 이제 마치 자기 것인 양 그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게 현재 모델이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 이제 서비스에 들어와서 개인들이 저희의 데이터 게더링 기술이 있거든요. 19년 된 그 모회사의 데이터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해서 금융정보 데이터 아니면 비재무적 데이터를 갖고 와서 자기 키로 암호해서 저장하게 되면 자기 것이 되고,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 회사나 뭐 기업들 아니면 마케팅 회사 아니면 은행들이 이 사람의 데이터를 요구할 때는 저희가 발행한 토큰으로 그 개인에게, 그러니까 대표님에게 대표님 데이터를 살려면 제가 뭐 10 MCC 토큰을 드릴 테니 주실래요? 그러면 딱 보고 아유 이상한 회사는 안 줘. 아니면 여기 믿을만 하겠네. 그래서 오케이 누르면 데이터가 해당 회사로 승인, 개인의 승인하에 넘어가고 이제 토큰을 가치화해서 받게 되는 구조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신용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 좀 컨트롤을 주는 거네요. 제어권을 주고
또는 팔 수 있는 거를 이제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데요. 네. 언제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현재 이제 신용 정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기존에 이제 모든 대부분의 이제 현대 사회에서 크레딧은 비즈니스에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죠. 그렇죠. 기본이죠. 네. 근데 전통적인 금융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신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도 약 8%의 그 신용 불량, 그러니까 신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이민자들이고요. 네. 한국에서도 약 10%의 신용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분들인지 아세요? 뭐 노약자로 추정 주부. 주부. 네. 대부분 분들이 많아요. 제그 와이프도 최근에 이제 신용 보통 이제 통신사 가면 할인 카드 있잖아요. 그렇죠. 주부라는 직업을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안 그런 해주기 거죠. 때문에. 네. 그래서 카드를 못 만들고 제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네. 뭐 할인 카드를 받는다거나 그리고 제3세계국으로 이제 동남아시아직으로 그렇죠. 넘어가면 약 6억 명 정도가 그렇죠. 아직 금융 데이터가 없어요. 개발된 나라가 네, 아니니까. 네네. 이분들에게 그럼 신용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네. 고민하게 돼서 최근 핀테크 열풍으로 많은 그런 회사들이 나타났어요. 미국 같은 경우인데 파이도라는 그 회사는 그 이민자들의 그 전기세 납부네요. 수도세 납부네요. 공공요금 납부네요를 가지고 이 사람이 신용 정보를 네네네. 착실하게 돈을 벌고 있고 네. 납부하는 거잖아요. 생활을 계속하고 그런 비용을 내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신용이니 그쵸.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다. 예. 네네. 그리고 뭐 아프리카 지역의 뭐 대표적인 이제 케냐의 탈라라는 회사는 그 스마트폰 앱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스마트폰 활동을 하는지, 가족들과 얼마 많은 통화를 하는지, 이 그 스마트폰에 어떤 앱이 깔려 있는지, 네. 게임이 많은 네네. 건지, 아니면 어디 사이트를 네네. 가는지를 보고 신용을 판단해서 신용을 부여하고 있어요. 아직 동남아시아 지역도 그런 시도들이 많고요. 네. 저희도 한국에서도 그런 비재무적 데이터를 가지고 신용 평가를 하는 그 또 저희 협력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모델이 실제 현재 이제 은행은 밝힐 수 없지만 1금융권에서 사용하고 있고. 작동하고 예전에는 있는 뭐 그 SNS를 보고 그렇죠. 예, 페이스북이나 이걸 보고 네네네. 하는 것도 있었고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예, 그런 데이터 그- 수집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내가 S대 출신인데 그 친구를 보니까 S대가 한 명도 없어. 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 뭐 학생이라 해서 대출 내줬는데 이 친구가 대출 받은 이후에 이제 먹는 사진을 찍잖아요. 술 사진이 많아. 네. 뭐 이런 것들이면 뭐 신용이 떨어지고 대신 책 사거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서관 가는 사진들이 많다면 더 신용도를 높게 부여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비재무적 데이터, 얼터너티브 데이터를 이용한 신용평가 방법들이에요. 네. 그런 자, 데이터를 얻어서 그런 데를 쓰고 있는데 네네. 자 우리 마이크레딧 체인은 그러면 어느 나라의 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지금 거예요? 1차 타겟을 어떻게 네. 보고 계신지. 저희는 지금 이제 한국은 원래 이제 기반을 하고 있어서 한국이 네. 제일 먼저 1차고요. 네. 저희가 내년에 이제 서비스가 될 때는 베트남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네. 베트남도 은행이 한 30% 정도밖에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네. 대신 스마트폰 보급률은 100% 거의 100% 가까이 돼요. 네. 그리고 또 핑거에 있는 그 자회사 또 그러니까 핑거 비나라는 회사 최근에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4월 20일 베트남 미덥도 가고 그래서 베트남 쪽에서 비재무적 데이터를 가지고 그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 그 회사가 이제 전략적으로 좀 생각하는 그 비즈니스 그림은 한국에 있는 은행들 최근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진출하는 은행들도 많고 네. 그런데 이 은행들이 가서 지점을 과거처럼 지점을 늘려서 비즈니스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베트남 사람을 상대로 그 비즈니스를 해야 돼 대출을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모든 사람 네, 신용이 네. 없잖아요. 그럼 저희가 신용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은행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출 비즈니스를 하고 그 나라에 정확하게 안착하고 비즈니스 성공시키고 안착하려고 하는 네. 그런 그림을 큰 그림을 좀 그리고 네, 네, 있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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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금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그 국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뭐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전에 사실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고 그런 멤버들이 모였기 때문에 지금 아마 준비하는 블록체인 관련된 비즈니스로의 확장을 네네.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전에 하셨던 뭐 스타트업 관련된 일이든 네네. 그 아까 신용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거에 대한 네네네. 거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네네네. 우리가 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거든요. 아, 예.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 핑거라는 회사는 19년 전부터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고요. 아마도 모 통신사에 10년 전에 모 통신사 스크래핑 기술을 가지고 가계부를 만들었어요. 가계부를 만들었는데 기술이 앱을 깔고 자기가 뭐 전 계좌를 다 조회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전 계좌의 잔액들이 나오고 네. 내가 얼마 썼는지를 그 전에는 은행 하나하나 들어가서 관리를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만들고 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네. 좀 아쉬운 건 네. 은행들이 저희 서비스를 차단하기 시작을 했어요. 묶이는 것 같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서비스가 좀 실패를 했었고 그건데 평가는 되게 좋았죠. 네네, 그러면서 그렇겠죠. 이제 저희 기술이 많이 알려졌고 은행들이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제 기업 뱅킹 할 때는 그걸 많이 쓰시거든요. 그 서비스로 기업들이 정계좌를 조회해야 되는데 그렇죠. 해당 주거래 은행에서 다른 은행을 쓰잖아요. 그럼 그런 은행들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기업 뱅킹 서비스에 저희 기술을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나서 핀테크 열풍이 불면서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핀테크를 만드는 이유는 기존에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많은 금융 혜택을 주는 게 무엇일까라고 네. 고민을 하면서 세 개 회사를 만들었는데 하나가 이제 그 주식회사 머니텍이라고 해외 송금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소셜 신용평가인 주식회사 핀테크, 그다음에 P2P 대출 랜딩 사이언스라는 세 개의 회사가 있어요. 랜딩 사이언스는 P2P 대출 및 빅데이터에 되게 강한 회사고요. 네. 소셜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 이제 그 주식회사 핀테크는 그 스코어링 모델하고 또 역시 빅데이터 관련된 기술이고 해외 송금하려는 회사는 이제 핀 거 안으로 다시 들어갔지만 렐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다 싸게 빠르게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좀 준비했었고 저는 해외 송금을 좀 맡고 있었고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이 크레딧 체인은 프라이빗 체인인가요? 퍼블릭 체인을 생각하시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제3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네. 사실은 뭐 그분들에게 죄송한 진짜 네,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 2.5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퍼블릭 체인의 속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그렇죠. 되게 많고 프라이빗한 그 블록체인은 이제 퍼미션드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네. 퍼미션드 블록체인들은 좀 오픈되진 않았지만 속도가 빠르게 하기 위한 네, 여러 네.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약간 퍼미션드 블록체인에 가깝게 저희의 이제 특징적인 서비스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CRC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얼터너티브 데이터를 갖고 온 것 외에도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구조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모회사에서 업무 일지를 했을 때 씨앗을 주는데 뭐냐면 오늘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동료에게 씨앗을 3개가 있는데 그거 선물해야 돼요. 자기 갖고 있어서 소용없고요. 선물을 하면 그 받은 사람은 그 열매로 돼서 월급날에 그 열매가 인센티브로 부여돼서 급여가 되거든요. 많이 가져가는 친구는 한 15만 원에서 10만 원을 가져가기도 하고 적게 가진 친구는 한 3, 4만 원을 가져가요.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한 부서에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라고 그거 갖고 이제 회식하죠. 송 대표님이 달라 그럴 테니까 맨날 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면 그걸 다 모아서 그러니까요. 회식을 해요. 네, 엠빵하는 거지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방송은 이렇게 나가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홍 대표님이 제 걸 뺏어갑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요. 네. 그렇게 되면 처음에 그런 일들도 있다가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좀 더 신뢰 있는 친구에게 자기가 도움이 되는 친구에게 그 씨앗을 주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되게 재밌는 모양새가 나왔는데 흔히 보는 네트워크 관계 구조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안에 허브가 존재하고 클러스터링이 존재하고 아이솔레이트된 외부에 있는 친구들이 존재했어요. 네. 외부에 있는 친구들은 실제로 퇴사율이 3배가 높았고요. 그러면 이게 가치가 있는 걸 누구에게 선물해 준다라는 건 되게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네. 신용평가에 아주 좋은 행위를 맞습니다. 네, 갖게 되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 모델에 같이 들어올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트렌드 장난이 아닐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업을 오랫동안 하셨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와 경험이 있으시다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인정할 만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왜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연계되어야 되느냐 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개인정보나 신용정보에 대한 부분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그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거를 꼭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내부적으로 가져와서 써야 편리하고 지금 제도권의 방식이 미리 체크를 받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지 개편을 원하고 있는 건 다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마이크레딧 체인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장악력을 이미 높게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뭐 500만 명의 우리가 신용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말이 됐는데 그럼 그 CD의 문제를 어떻게 아까 시안 얘기하신 CD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게 일단 첫 번째 의문입니다. 먼저 그거 혹시 대답을 해주신다면. 그래서 저희가 ICO를 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 ICO를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첫 번째는 글로벌 투자를 쉽게 그렇죠. 받을 수 있고 그 자금력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그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아까 그 모델, 씨앗 모델이 뭐냐면 저는 갖고 있지만 두 분이 안 갖고 계세요. 네. 제가 두 분께 씨앗을 딱 드렸어요. 네, 네. 두 분은 뭐
카카오톡이건 SMS 날라가면 밑에 쇼 URL에 달려서 이걸 받으면 네. 뭐 누르면 설치하면 본인의 딱 그렇죠. 토큰이 생기죠. 이런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네.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혹시 죄송합니다. 우리 온 대표님 좀 이따 질문하세요. 그 우리가 만든 블록체인은 기존에 있는 뭐 이더리움이나 또는 이오스나 뭐 플랫폼 형태의 퀀텀이나 거기에 올라가는 건지 기반으로 아니면 해서 올리는 건지 네. 아니면 그 독자적으로 위에 올라가는 하시는 DApp 형태로 존재하는 건지 어떤가요? DApp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DApp이고 그 플랫폼은 어떤 걸 쓰실 생각? 저희는 지금 이제 하이퍼레저를 고민하고 있어요. 예. 하이퍼레저를 고려하고 있고 하이퍼레저의 특징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이퍼레저의 특징은 하이퍼레저도 스마트 컨트랙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용량 처리가 그러니까 초당 뭐 1000건을 성공한 팀들이 있어요. 최근에 많은 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그 최근에 또 하이퍼레저는 IBM이 하는 이제 하이퍼레저가 있고 그 다른 팀에 또 오픈 소스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변종들이 많은데 재밌는 게 이더리움 EVM을 하이퍼레저에 올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더리움 코드를 짜서 그 스마트 컨트롤 그대로 하이퍼레저로 옮길 수 있거든요. 저희 현재 이제 그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컨트롤을 만들고 있고 그걸 구현해 놓으면 그대로 하이퍼레저로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 이제 하이퍼레저 위에 EVM을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들과 이제 조인하려고. 저도 기술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이퍼레저가 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공개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업용이라든지 특수 목적용으로 쓸 때 그 효율이나 퍼포먼스가 매우 좋은 형태여서 뭐 인터넷 시대로 얘기하면 인트라넷이 있고 인터넷이 있는데 인트라넷에 있어서 매우 강자. 이미 검증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올려서 그 변종 형태로 가면 좀 더 크게 뭐 그릴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더 궁금하신 거는 사실 뭐 블록체인 관련된 저희 뭐 불세를 보신다거나 그걸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두 번째 저희 그래서 질문은 그 말씀하신 첫 번째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500만 명 만약에 모아놓고 있고 이미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사업하면 되지 하고 똑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ICO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조달을 후순위로 하던 거를 선순위로 땡기게 되면 우리가 이만큼 잘할 수 있는 노하우와 선수들이 모였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토큰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그 대표님이 예를 들어주신 씨앗을 나눠주고 씨앗을 가지고 결국은 뭐 자기네들끼리 회식하다가 했지만 신용을 평가는 좋은 대상이 된다. 근데 그 얘기는 결국 씨앗이 돈이 될 수 있고 돈이 되는 거에 대해서 준비된 자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말에 월급하고 같이 나왔을 때 회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결국 이 그 체인에서 코인이 생긴다는 거는 코인 자체가 밸류를 그냥 처음에 창출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창출시키는 밸류에 대해서 뭔가 이 내부적으로 디펜스 할 수 있어야 아까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토큰 이코노미 설계라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지금 어떻게 좀 구상이나 구축을 하고 계신 건지. 처음에 저희 이제 그 씨앗은 에어드랍 형태로 이제 만 개로 N개로 떨어질 거예요. 매일매일 N개로 나눠서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거를 그 에어드랍량이 약 29% 2억 9천 개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만 개면 79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 79년간 100년 사업을 생각하시네요. 그러면 후계자를 빨리 정하셔야겠습니다. 제가 볼 때 100년 사시긴 쉽던데. 알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일단 장기로 생각하고 있다. 있고 그렇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인센티브 구조 자체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구조 이제 그 토큰 구조고요. 초기에 그 구조 재밌는 게 초기 참여자가 별로 없잖아요. 초기 참여가 월등히 많은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처음에 구조예요. 베네핏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사람들이 늘어나도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이제 모델 자체에서 그럼 역시나 또 이제 이슈는 그러면 그게 이제 돈처럼 쓸 수 있는 거면 1번 환급 혹은 돌려받고 싶은 이슈가 생길 텐데 많은 사람이 돈을 그 씨앗으로 받은 혹은 코인으로 받은 거를 빼 나가겠다고 하면 유지가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스팀 같은 곳에서는 그 스팀 파워라는 걸로 그걸 바꾸는데 스팀이라는 걸 사서 스팀 파워로 바꾸는 거는 즉시 가능하지만 스팀 파워를 다시 스팀으로 바꿔서 돈으로 환전해 나가려고 하면 유예 기간을 매우 길게 두죠. 더 잘 아실 만한 용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걸 초반에 스팀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하는데 1년 이상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104주로 나눠서 이제 그 보통 파워 다운을 시켜서
그 어떤 뭐랄까 부가가치와 이 코인 양을 유지하는 이런 컨셉을 뒀었는데요. 이제 마찬가지 이슈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이제 스팀에까지 독특한 설계 방식인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건 이제 누가 살 것이냐 그 토큰을 사줘야지 가치가 있는 사주는 것도 방법이니까 자본 조달이 되는데 누군가 돈을 넣거나 아니면 빼가는 사람이 적거나 둘 중 하나는 돼야 되거든요. 돈을 넣는 건 이미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데이터 브로커리지 사업이 있고 그 시장을 보면 보고서를 보면 1조 5천억 달러의 시장 규모예요. 그러면 저희가 10만 토큰을 발행하거든요. 경단이네요. 네, 10만 토큰을 발행하면 그걸 저희가 10만이 아니라 10억 개를 발행하는데 그 돈으로 환산하면 1 토큰이 1,500불, 우리나라 돈 대략 이제 150만 원 정도의 가치, 1년의 가치가 그런가. 홍 대표님이 1년의 데이터가 150만 원 데이터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상당히 가치가 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거고 그걸 못 쓰고 기업들이 있는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그 데이터 마켓에서 기업들이 그만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데이터 저희의 네트워크에 사용자가 많다면 기업들은 그 데이터를 사기 위해서 홍 대표님의 데이터에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들이 토큰을 구매하는 거예요. 자본 조달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잘 될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그 첫 번째는 이제 이 데이터가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오르는 거 있고요. 데이터가 이제 구하기 쉬워지면 상대적으로 가격은 떨어질 수도 떨어지는 걸 간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용 데이터라는 게 오래된 거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이제 약간은 이제 어느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로 갈 수 있는. 먼저 이제 최신의 데이터에 대한 이슈는 저희가 승인을 할 때, 홍 대표님이 누구에게 데이터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즉시 새로운 데이터로 데이터 게더링을 다시 해와요. 그 현재 데이터를 제출하는 거죠. 은행이건 사용자들이. 왜냐하면 돈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승인 누르는 순간 저희 시스템은 최신의 데이터로 스크래핑을 해오거나 API를 통해서 갖고 온 다음에 그 데이터를 드립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드리면 그거를 계속 사용하지 못하세요. 저희가 락을 걸 거예요. 뭐 일주일, 한 달 락을 걸고 그 이유는 열어보지 못하도록 폐기되도록 인증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인증서 유효 기간을 넣는 거죠. 열어볼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데이터도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최신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양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려요. 저희 이 모델은 이제 백서를 놓고 오픈하고 이제 저희 계속 미더비나 뭐 이런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헌법에서도 데이터 그 자기 정보의 소유권과 통제권에 대한 헌법이 이제 내용을 등장이 넣겠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기업들이 난리가 났죠. 그럼 우리 우리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희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럼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모델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고 또 뭐 회사들과 좀 그런 얘기들을 풀어 나가고 개헌의 이유가 하나 생겼네요. 해야 되는 IT 관점에서 개헌을 해야 되는 마이크레드 체인이 성공하려면 개헌이 되면 굉장히 유리야.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원론적인 말씀에 매우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저희도 사실은 뭐 그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특히 이제 백서에 대해서는 제가 그 개인적으로 뭐 페이스북 그룹도 운영하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 제가 느껴지기엔 토큰 이코노미의 핵심은 지금 그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은 처음에 물론 이제 자본 조달을 앞당기기 위해서 코인을 발행하고 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꿈꾸던 서비스를 만들어 간다라는 아주 원초적인 내용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거기 안에서 그 구성된 내용들을 보면 그럼 그 자금이 어떻게 윤환되고 잘 돌 거냐의 핵심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믿고 본인의 정보가 됐든 본인의 가치에 무엇인가를 여기에 넣고 참여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래서 이제 뭐 생활협동조합 무슨 협동조합 모델이란 말이 나오는 게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가치를 주인으로서 행사하지 못했는데 여기는 우리를 믿고 행사하게 해주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 500만 명이 되고 그렇게 충분한 양의 신용정보가 모였을 때 더 큰 부가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부가가치가 나올 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모르는 일이었잖아요. 저의 개인정보가 최소한 연 단위로 15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내고 사용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상받고 있는 거는 뭐 그의 뭐 3분의 1, 5분의 1 수준도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만 있고 근데 뭐 다 큰 기업이고 뭐 그래도 무슨 카드 만들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동의하고 있는 건데 그걸 내가 가져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 확실히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그러면 마이크레드 체인에서 제가 볼 때는 해주셔야 되는 이건 150만 원이에요. 그리고 150만 원 이런 걸로 본인의 정보가 사용되고 그거에 대한 걸로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이크레드 체인에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보여줄 거예요. 블록체인에 얼마가를 벌 수 있는 거고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명시가 될 거기 때문에 게다가 중간 미들맨도 사라져서 네. 그 금액은 거의 다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화폐를 발행하고 그걸 운영하는 어떤 관리자로서의 네. 역할인 거지 거기서 수익을 취하지 네, 않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거를 더 많이 어필해야 되는데 네. 사실 백서에 그렇게 써 있진 않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쓰지 않는 이유나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기 어려운 이유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뭐 어렵진 그런 걸- 않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글로벌 마케팅에서 ICO 레이팅하는 이제 보고서 저희 백서를 평가해 주는 네, 친구들이 네, 네, 네. 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문제를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네. 왜 말을 안 하고 있냐. 네. 그래서 저 이제 수정 중이고요. 네. 그거는 초반에 백서 버전 1.0 지금 1.5까지 나왔는데 크게 아직 바뀐 부분은 없어요. 네, 근데 네. 거기에는 저희가 하이퍼레저도 아직 표현을 못했었고, 음. 근데 하면서 그 2.0 정도까지는 최근에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것들이 지금 나타날 거예요. 의사결정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해서 네, 좀 네. 더 상세한 수준의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고 거기서 제가 또 하나를 질문하고 싶은데요. 저도 그냥 쓱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이 얘기가 아주 심각한 얘기인 게 개인들에게는 무조건 좋아지는 게 맞아요. 좋아지는 게 맞고 지금 마이크레딧 체인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장님이 이상한 짓을 안 하고 대표님이 이상한 짓을 안 하고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명확하게 성립이 되니까 문제는 뭐냐? 미들맨들은 아주 세게 얘기하면 밥그릇이 그냥 아예 통째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밥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던 밥그릇이 아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중간에 있는 회사들과도 관계가 이미 있으실 거고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설득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이제 너희는 빠져라 이럴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뭐 애환이나 문제는 없으신가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열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CB라고 하는 우리나라 신용정보 회사들이 그렇죠. 뭐 네. 대표적일 대표적으로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 네. 이럴 거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도 수십 년 동안의 업력과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 신용평가를 하는 물론 그 제한된 정보이지만 네. 개인에 대한 제한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 API를 이용해 서드 파티라는 구조를 가지고 그분들이 참여해서 저희 데이터와 그분들이 가진 데이터를 조인해서 그분들은 그걸 비즈니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쪽에서 식으로, 다시 예. 또 부가가치를 그쵸. 찾을 수 있도록 예, 예, 하는 거다. 예. 저희는 신용평가 점수를 내지는 않고 스코어링은 아주 작은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신뢰 지수 정도지. 기본적인 그거, 것만 그쵸. 하고. 네.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그러면 비즈니스를 그 말씀은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그 마이크레딧 체인이 만드는 거를 와서 직접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할 거고 네네. 또는 더 디테일하게 더 구체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인 상태로 활용해야 되면 기존에 그 업을 하던 사람들은 서드파티 형태로 참여를 해서 역시나 부가가치를 높인 네네.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네네네.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네네, 갈까요? 네. 네. 잠깐 네, 깔때기 타임이 또 깔때기 돌아왔습니다.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예, 매번 항상 네. 예, 아낌없는 아낌없는 후원을 후원으로, 해주고 네. 계신 네. 예, 아산 나눔재단 마루 180 네. 정남이 이사님, 이혁기 팀장님, 이상 이상 매니저님 매니저님. 네, 예, 감사드립니다. 늘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성장금융의 성장사다리 펀드 예,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 펀드에 네. 갑자기 우리 저 서 예, 서종군 본부장님.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서종군 본부장님, 네. 예, 노 팀장님. 네. 갑자기 예. 네네네 그리고 예, 우리 박상영 주임님. 네. 예, 깊은 다시 한번 감사를 네 드립니다. 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네. 이 방송이 네. 그 두 기관에 네. 후원이 후원을 없으면 받아서 네 알차게 지금 계속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오늘도 좀 예, 받아볼까요? 질문이 오늘이 조금 없을 것 같네요. 네네네. 예. 좀 이게 두개 질문만. 전문 분야라서 예. 두 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질문. 예, 네, 대표님 같은 그런 뭐 블록체인 기반의 회사들이 나타남으로 해가지고 블록체인 시대의 도래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미들업의 한 종사자로서 미들업의 한 종사자, 네.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뭐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VC 그 내부적으로 이제 그 협회에서 나오는 어떤 레터를 하나 봤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VC 투자 규모가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7천억 달러고 ICO 규모가 17년 1월부터 6월까지 700억 달러래요. 근데 불과 이제 반년 만에 거의 10분의 1을 따라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은 저희는 향후에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들맨의 고민에 예, 대해서 아까 네네. 뭐 대표님 약간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서드 파티로 해서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네. 했는데, 사실 미들맨에 대해서 블록체인 비즈니스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공격해야 될 대상 혹은 무너뜨려야만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사실 블록체인이 미들맨을 없앤다라는 부분에서는 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들맨의 존재는 언제부터였는가를 보면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실 오래된 인류 역사로 보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사실 그러한 것은 기존의 금융권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적인 예를 들면 해외 송금을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해외 송금이 나갈 때 세 군데의 회사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어요. 중개은행 역할 지위를 가진 은행들이 있거든요. 네. 중개은행 지위를 갖지 못한 은행들은 그 중개지를 갖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분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해요. 리플을 도입하는 은행들이 형태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까 뭐 외환은행 포함해서 한 두세 군데 그쵸, 은행, 뭐 예. 한국수출입은행 이런 데만 네네. 한다는 건가요? 예, 예, 아, 네네네. 예. 그걸 그런데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쪽 스위프트에 있는 규정들을 있고 그건 업들을 했던 거기가 하지만- 모든 은행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도 세 개만 하고 네, 있는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A 은행을 해외 송금할 때는 꼭 중개은행, B 은행 거쳐서 나가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리플을 도입하고 그쵸, 있다. 예, 네네. 그런 거죠. 모든 산업군에서 사실 그 미들맨이나 중개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모든 산업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은 이제 VC 분들은 관점에서는, 네. 사실 우리나라는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VC 분들이 못 들어오는 거지. 외국 같은 경우에 역으로, 되게 네, 활발하게. 활발하게 그렇죠.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 옆방에서도 그 막 이렇게 차트가 되게 많아서 이제 저희 소개하러 갔더니만 자기네가 미국에서 그 펀드를 하고 이쪽에 투자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은 법적 규제는 없지만 규제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풀리면 오히려 더 전문적인 투자 형태를 가지고 저희들을 평가하고 네. 많은 투자자분들을 VC를 통해서 이제 네. 투자하는 게 좀 더 안전하시겠잖아요. 네. 지금은 모든 분들이 뭐 저희 미드업 통해서 비전문가인 분들도 사실 모르는 금융 겨우겨우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VC 분들은 그런 것들을 분석해주고 그런 분들 도와주는 역할들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송 대표님도 의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같은 VC업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아, 글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예, 뭐 지금 제가 생각엔 어떻게 보면 우리 양 대표님이 저보다 고민이 더 깊으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사실 ICO가 생기는 거는 훨씬 더 이런 문제보다도 미들맨이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투자의 방법이 바뀌고, 그쵸. 그다음에 투자의 방법이 바뀌고 그 투자가 하는 돈의 의미가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순전히 주주라는 주권으로 들어가지만 네. 이제는 이 ICO라는 거는 매출 채권일 수도 있고, 그쵸. 약간의 주주의 만약 제가 생각엔 배당이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면 완전히 제가 생각엔 이제 주주의 권리도 일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무슨 공헌자의 의미 그쵸. 그런 게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그래서 그 돈은 이제 이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 뭘로 처리해야 되지? 회계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거 처리해야 되냐? 자본이에요? 어떻게 회수할 수 있게 해줘야 이거 되냐? 매출 채권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이거 뭘로 처리해야 될지도 굉장히 애매한 문제가 너무나 산더미 같은 문제이기 특히 때문에 금융 쪽에는 더더욱 예. 네. 아무튼 여기까지. 네, 그런 부분에 네. 지금 변화의 시기에 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네,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좀 변화의 속도에 있어서 한국은 좀 제재가 지금 많은 상황이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 보증 관련해서 이제 크게 네. 신용 보증 관련해서 혁신을 이제 일으켜 보시려고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요즘에 신용 보증에 있어서 되게 또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비금융 정보에 관련돼서 어떻게 그것을 모델화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명문대 고학점 학생들은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고신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고신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금융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신용에 대해서 되게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알리바바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 뭐 메신저 기록이나 뭐 SNS 기록이나 이런 걸 많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혹시 대표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이런 비금융 정보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까 초반에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마이 크레딧 체인이 그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까 뭐 금융 정보의 강점 혹은 비금융 정보의 강점, 아니면 묶어서 전체적인 강점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참여사로 있는 이제 주식회사 핀테크라는 회사가 사실 얼터너티브 데이터, 비재무적 데이터를 가지고 신용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 솔루션은 현재 모 은행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대출에는 적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빅데이터가 쌓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수집만 그 단계. 기능으로 수집을 하고 있고, 또 모 보험사에서는 그걸 가지고 보험 대출도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 친구가 보험 대출해야 되는데 언제 회수할지, 아니면 금액을 늘려줘야 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 가치로 일부 쓰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비재무적 데이터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교통카드 내역, 이 되게 커요. 신용카드 내역 하나만 가지고도 이 친구의 소비 패턴과 그 다음에 모두 어디까지 갔다 왔는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도 만약에 대학생이라면 뭐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든 안 하든, 좋은 대학이든 아니든 성실한 친구임을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마구 타고 다니는지,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는지, 술집을 많이 가는지, 식사 시간을 식사만 따박따박 이걸로 먹는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그거 가지고도 신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를 더 많이 합쳐서 평점을 내고 있습니다. 아까 그럼 결국 약간 신용카드 데이터는 금융 데이터에 가깝다고 네, 보는 게 맞습니다. 맞는 거죠. 네, 그런데 많은 걸 보지 않더라도 네. 특정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걸 보면은 그 부가치를 높일 수 있다. 네. 그리고 비신용 데이터도 당연히 네, 참고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도로. 그러면 저는 이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저 같은 사람이 1년에 150만 원의 신용 정보를 사용하고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럼 결국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50만 원인 사람도 있고 500만 원인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네네. 분류를 지금 해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가치는 저희가 하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네. 예, 기업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마케팅 업체나 은행이 자신의 대출 상품을 팔기 위해서 마이크레이첸이 지점을 내는 거죠. 지점이 들어와서 이제 대출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 대출 상품은 대학생 기반이에요. 20대 대학생들이 쫙 뿌리죠. 내 대출 상품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데이터를 주면 저희가 대출 상품 해드릴게요. 그러면 다들 오케이 넣는 사람 데이터가 들어가고 판단은 은행에서 하는 거죠. 이 친구한테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데이터에 다 분류가 다 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분류가 네, 다 돼 분류가 돼 있어서 있습니다. 분류가 돼 있어서 이거는 내 신용카드 정보, 네. 이거는 내 집 무슨 정보, 정보, 학점, 무슨 정보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쫙 분류가 분류가 돼 돼 있죠. 있어서, 그래서 그거 중에서 일부만을 할 골라가지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전체 오케이 하면 전체가 다 갈 수도 있고. 비용을 많이 내면 전체를 그렇죠. 받아갈 수 네. 있는 거고, 본인 은행에서 중요하다고 필요한 생각했는데 것만 우리는 100개 중에 보통 이 세 가지를 보면 거의 확실하더라. 그럼 3개만 가져갈 수도 있고, 네네.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개인은 100개를 다 준 경우에는 보상을 많이 받게 받고. 되는 거고, 3개만 한 경우에는 보상을 좀 적게 받는 거고, 네, 다만 그 보상의 양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맞습니다. 바뀔 수 있다. 네네. 네. 지금 이거를 비슷하게 모델하는 회사나 외국의 있을 것 블록체인이 같은데요. 네. 있나요? 아까 처음에 잠깐 언급하신 네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의 회사들이 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블록체인에 넣겠다라고 하는 건데, 백서를 좀 뜯어보면 그걸로 원패스 로그인을 하거나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관리하겠다, KYC라고 네. 하죠 네네네네네. 보통. 네. KYC 정보를 가지고 네네. 이거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정보 얼터너티브 데이터를 가지고 P2P 대출을 블록체인에 올리겠다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인 블룸이라는 곳이고, 앞서 얘기한 곳이 미국의 시빅이라는 곳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저희처럼 네. 신용 데이터를 넣겠다, 신용 네네네. 데이터를 넣어서 하겠다, 그리고 예. 그거를 팔고 사게 하겠다는 네. 거는 없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또 이제 블록체인에서 중요한 점들은, 대부분 이제 블록체인 하면 수수료 모델을 낮추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블록체인 비즈니스하고 좀 적합하지 않은, 과거의 비즈니스에서 수수료를 낮춘. 네. 사실 네이버만 하더라도 그 기존의 그 굴뚝 제조업체들 네이버 비즈니스 이해 못했잖아요. 야, 니네가 비싼 돈을 해서 검색 엔진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공짜로 팔아? 네, 그럼 공짜로 써 어떻게 돈 벌래 했더니 사람을 많이 모아서 광고를 벌 거예요. 했더니 검색 광고에서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창출됐죠. 똑같이 그 블록체인에서는 그런 수수료를 낮추는, 기존의 수수료를 낮추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 있다고 봐요. ICO를 통한 캐피탈 게인이 하나가 있고요. 저희가 토큰을 발행하잖아요. 네. 저희의 네트워크 가치를 높이면 토큰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네. 그게 저희의 캐피탈 게인이라고 봐요. 안에 있는 수수료는 없고요.
그 중간에 진짜 수수료는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네트워크 공여자들한테 주는 비용 정도일 거라고 보고요. 개인 정보를 다루는 방법이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나라마다 굉장히 다른데 지금 아까 베트남으로 진출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베트남의 개인정보법은 우리랑 거의 비슷한 상황인가요? 좀 낮습니다. 아무래도 낮고요. 동남아 국가들이 낮고 오히려 저희가 가면 더 좋은 기준으로 개인정보가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더 있다라는 말씀으로. 거꾸로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회사들이 더 여러 군데서 모아가지고 뭐 보관이나 이런 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블록체인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블록체인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사용자들이 근데 저희한테 오겠죠. 사용자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거니까. 사용자가 우리나라 돈은 150만 원이지만 베트남 돈에 150만 원은 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 150만 그 안에서의 원도 또 미국에서의 기준으로 아까 환산하시기 때문에 전 세계 규모는 전 세계 규모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싼 낮겠죠. 나라들이기 낮지만 때문에 거긴 물가가 싸니까 저는 뭐 비슷한 경쟁력은 있을 수 있다인 것 같고요. 그 말씀하셔서 뭐 지금 이제 블록체인 저희가 거의 지금 블록체인 특집 주간을 한 달 넘게 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뭐 한두 달 정도 더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비슷한 업체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생각난 게 다르지만 이제 업종적으로 비슷한 지퍼라는 회사가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뭐 그 P2P 파이낸싱 그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P2P 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거의 참여해서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이제 대표님 말씀 주신 거랑 완전히 일치하는 모델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제가 파악한 부분은 P2P 파이낸싱을 해주는데 결국은 P2P 파이낸싱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률 높이는 핵심은 많은 케이스를 한꺼번에 다루는 거다. 그러면 리스크는 줄어들고 수익률은 높아진다라는 기본 전제 하에 한국에서 거를 더 많이 모으고 연합군이 돼서 그 다음에 아까 딱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지역 최소한에서는 그걸 늘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지퍼 같은 케이스는 비슷한 업종에 있어서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모으고 계신지. 되게 그 블록체인에서 P2P 파이낸싱을 한다는 건 되게 유의미한 도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이제 고민하는 영역은 사실은 되게 비슷한 뭐냐면 개인의 신용 정보를 얼마나 그분들은 분석해서 평점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참여 회사들이 투자하는 거고 저희는 사실 그 신용 평가 정보를 받지만 신용 평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뒷부분에 열려져 있는 거죠. 그분들이 들어와셔도 되고 아니면 은행이 들어와도 되고 다른 뭐 CB사들이 들어와도 되는 열려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방향성은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 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 두 개를 듣다 보니 그 특히 지퍼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P2P 파이낸싱을 더 키우고 더 글로벌하게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더 높이겠습니다라는 거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근데 그러면 역시나 거기서의 미들맨은 굉장히 정말 덩치가 큰 이미 제도권 하나에 있는 각 국가의 은행들인 경우가 많을 것 같고 물론 여기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마이 크레딧 체인에서는 은행들과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 정보를 가져다 쓸 거예요. 그들도 좋아지는 겁니다라고 하긴 하지만 일단 기존의 헤게모니를 가진 데들은 본인들이 할 것 같거나 본인들의 나와바리인데 누군가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를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지퍼는 그런 아마 어려움에 더 직면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미들맨 수준이 아니라 이 업을 어떻게 보면 거의 리드에서 잡고 있는 큰 덩치의 회사들 자본도 많고 아까 이런 권한이나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하게 타이트하게 돼 있는 이런 데들은 어떻게 뭐 협력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피해가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사실 거꾸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한국은행이 진출할 때 저희가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저개발 국가의 산업들이 낙후된 지역에 산업들이 저희를 통해서 오히려 거대 자본의 은행들이 저희를 통해서 들어가면 되게 쉽게 들어갈 수 있다.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의 금융이 글로벌라이즈화 되는 건 좋지만 약간 그 제국주의 잠식이 되진 않을까라는 고민은 내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는 저희도 약간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은행이 베트남이나 뭐 다른 국가에 저희는 또 저희 파트너가 우리나라의 은행일 수도 있지만 외국계 은행이 파트너로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행이 그 나라를 저희를 통해서 확대가 되면 이걸 좋아해야 되는 건지 나빠야 되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어요. 뭐 국민 정서법이라는 것도 있고 네. 그 국가에서는 아니 우리 자금이나 그게 은행업이 제일 중요하다는데 뭐 70%가 해외 네. 자본이야 뭐 이런 거에 대한 네. 되게 불안감, 불만 네, 이런 게 네, 있을 네.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건 또 그 나라에서 또 이제 네. 제어를 네. 하시겠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네. 블록체인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탈국가,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국가를 뛰어넘는 데가 네.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질문을 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지금- ICO는 네. 언제 계획하고 언제 계신가요? 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네, 조금 네. 설명을 해주시면 마지막으로. 현재 프라이빗 세일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주 이제 오는 일요일까지 프라이빗 세일이 마치고 이제 그럼 아마 4월 4월 달은 초까지 프라이빗 세일을 마치고, 예, 마치고 이제 4월 말까지 이제 저희 프리세일즈 기간이 기간, 들어가고요. 5월 달부터 한 달 정도를 이제 메인 세일. 네. 그러면 5월 말 정도까지 일단 ICO가 클로즈 네, 되는 클로즈 되는. 뭐 어떻게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요즘 뭐 가상화폐가 시장이 너무 떨어져서요. 워낙 변화도 많고 네네네. 뭐 규제에 대한 이슈도 많고 네네네. 이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래서 약간 메인 세일은 한 달을 이제 5월 한 달을 잡았지만 거기는 약간 열어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최근에 있을 또 수 있다. 이오스의 1년간의 네. 1년간 1년간 ICO를 하는 ICO를 1년간 하고 있는. 근데 더 중요한 건 1년간 ICO가 끝나는데도 아직 메인넷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 네. 메인넷은 6월에 6월 1일자. 네, 그러니까 그 끝날 때 네. 아까 그 실제 ICO가 끝나는 시점에 메인넷을 멋지게 내겠다라고 선언을 하셔서 이오스가 되게 각광을 받고 네네네. 있는데 그게 이제 그날이 뭐 정말 서프라이즈한 날이 될지 아니면 무슨 폭락의 전조가 되는 날이 될지 이건 뭐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그날 굉장히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가 네. 메인넷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잠깐 딴 얘기를 네, 갔습니다. 네. 자,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거 한 가지는 네. 예, 지금 뭐 외국에서 다 법인이나 이런 거 네, 다 인디에서 하고 싱가포르의 법인을 싱가포르의 만들었고요. 파운데이션을 네, 두고. 싱가포르 파운데이션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해외 마케팅이 좀 약해서 네. 이제 4월 달에 이제 2월 달에 미국을 갔었고 3월에 호주를 했었는데 그땐 초기여서 저희도 좀 그렇죠. 서툴었고 네, 뭐 이랬는데 이제 4월에 베트남 가고 네. 5월에 싱가포르 가고 음. 뭐 유럽 간 이런 소위 말하는 글로벌 투어, 글로벌 네. 로드쇼 네네.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획하고 이걸 할 때.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그러면 결국은 자본의 유치는 네네. 뭐 당연히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의 유치도 많이 생각하고 네네네. 있다라고 네.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그 뒤에 프로세스만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성공적으로 뭐 5월 말 아니면 6월 정도에 ICO가 되고 나면 네네.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로드맵이나 기술 네네. 로드맵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여름쯤에 저희가 이제 거래소에 그 상장하는 목표로 하고 리스팅이 있고요. 되게 예, 리스팅이 중요하겠죠.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에어드랍 P2P 에어드랍 모델이 되게 파괴력이 네, 있기 때문에 시작하신다고 한 게. 그래서 데이터 게더링보다는 한국에서는 데이터 게더링이 충분히 가능한 게 네. 있는 기술로 할 수 있고요. P2P 데일리 에어드랍은 원래 이제 내년 1월에 그러니까 1분기 하려다가 그걸 좀 땡겨서 기술 파트너들 좀 협력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서 땡겨서 올해 안에 뭐 겨울이나 가을 말쯤에 데일리 에어드랍을 오픈해서 사용자들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토큰이 데일리 에어드랍 형태는 그리고 그러면 블록체인에 네네. 올라가는 사실 그 기술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아까 하이퍼레처 기반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바로 시작을 한다. 네네. 그리고 그러면 아까 유저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 마이크로레트 체인이 좋아서 이제부터 내 정보를 이쪽으로 관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면 유저들은 언제쯤 어떤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실제 유저는 내년 1분기에 참여가 될 거고요. 그 모바일 앱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겁니다. 앱을 깔고 그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모바일 스크래핑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네. 모바일에서 자신의 정보를 쫙 네. 끌어당기고 네. 온 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저장하느냐 네. 분산 정보에 넣고 네. 그다음에 단말기에 일부 데이터가 딱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에 있는 데이터를 다 꺼내도 이게 없기 때문에 네. 합쳐지지가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단말이 안전하게 저장이 되고 네. 승인하에 돌아가는 모습은 네. 내년 1분기에 내년 1분기 예, 정도에 알겠습니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네네. 자, 네.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블록체인 비즈니스 혹은 블록체인 기술이 얘기하고 있는 거에 매우 적합한 분야라는 거는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백서를 보면서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운 점들이 많았는데 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아직 담지 않았다. 왜 안 담았는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이어서 뭐 실제 하시는 일에 대한 저는 신뢰도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다만 이 금융업이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스트릭트한 분야이고 거의 허가 산업에 가까운 요소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아까 말씀드린 뭐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큰 이미 금융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물론 뭐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도 하지만 그대로 두고 볼 것이냐 혹은 어떤 안 좋게 나올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풀어오신 것보다 훨씬 더 앞으로 풀어가야 될 일이 많아서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좋은 아이템을 잡아서 시작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험난한 여정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그럼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는 사실 우리 홍 대표님보다 뭐 이 분야에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오늘 양 대표님이 보여주신 상당한 깊이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도메인 난리도 워낙 있으시고, 네. 그 도메인 난리지에 대한 굉장히 이해가 높으시고, 네. 그리고 블록체인의 응용에 대해서 네, 이미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들이 네. 이렇게 제가 이제 몇 분 만나봤지만 네. 이렇게 얕은 걸로 이렇게 네. 하려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달랐다라는. 본인도 좀 높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야. 살짝 늦으시는 아까 낮은 척 하시다가 쓱 이렇게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좀 중간 중간에 네, 놀랄만한 저도, 이런 네, 얘기들을 해주셨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좀 낙관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특히 해외 진출 이거 네. 그 좀 뭐 베트남에서의 이거에 대해서도 좀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서비스 한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거 1월에 정말 되는 건가? 네. 하도 이쪽에 뻥이 많아서 여전히 네. 그거는 조금 의문으로. 근데 뭐 사실 말씀하신 1월이 되게 멀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거의 뭐 한 10개월 이렇게 남은 거니까. 근데 또 아시겠지만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백서에 보통 3년 뒤에 실행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치고는 매우 빠르게 실행하는 걸 지금 얘기하시고 아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한 거를 충분히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현실성이 없어 보이진 않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때 굉장히 잘 실행되겠느냐 그거는 이 마이크로크레딧 체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기술적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우려사항은 분명히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렇지만 여기는 뭐 사실 이미 있는 하이퍼레저라는 그렇죠. 걸 쓰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신뢰감이 좀 있죠. 좀 수월한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요. 예,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저희 했는데 우리 오늘은 양 대표님 저희가 무슨 뭐 얼마 뭐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니까 우리가 얼마 ICU에 참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도 없고 네. 예, 양 대표님 이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을 준비하거나 네. 블록체인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니면 해보니 너무 힘들어서 하지 마세요라든지 뭐 네. 블록체인 비즈니스 저희가 그 ICO를 준비하게 된 경우는 저희 내부에서도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논쟁이 많았고 저거는 저 스스로도 전 이제 하이퍼레저 기반의 또는 이제 퍼미션드 블록체인 한 2년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뭐 은행이 POC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ICO를 하려고 하는 파와 제가 엄청나게 싸웠어요. 네. 근데 여기에 설득된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이것들이 개인들에게 그 어떻게 이익이 되고 산업 구조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의 긍정성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충분히 블록체인 비즈니스는 아주 매력적인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한 말씀만 더 붙여야겠는데요. 저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 비즈니스나 블록체인 기술 나올 때 이게 진짜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와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또 한 적이 있었죠. 모바일이 도래하고 구글 스토어가 나오고 애플 스토어가 나오고 나서 이제는 게임을 여기서 만들면 미국 사람도 할 수 있고 남미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았는데 사실 앱들 중에 보면 그렇게 되는 분야가 있고 되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특히 이제 금융이라든지 아까 그 국가의 어떤 틀에 매이는 분야들이 굉장히 여전히 많이 존재해서 그 뭐 구글 스토어나 뭐 애플 스토어가 나오면서 이 모바일 시대가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든 것 같지만 일부 분야에선 그렇게 됐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말씀이 약간 블록체인 기술과 이 코인의 가치라는 거는 나라를 뛰어넘어서 동등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실행을 잘 하신다는 가정하에 글로벌리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나라에서만 하던 업이 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열어준 거는 블록체인 기술이 사실인 것 같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